쨍그랑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죽음 같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훈련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 잔혹한 포식자처럼 서 있는 훈련소장 백승철 중령의 발밑이었다. 그의 육중한 군화발 아래 낡고 오래된 은빛 회중시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짓바려 있었다. 백승철은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은빛 케이스는 흉하게 찌그러졌고 유리는 가루가 되었으며 시간을 가리키던 작은 시침과 분침은 힘없이 꺾여 있었다. 그는 그 잔해를 내려다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야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약해 빠진 네 남동생 놈처럼 이깟 고물시계도 참 쉽게 부서지는군.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뱀처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만큼 비열했다. 그는 시선을 내려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한 명의 여자 훈련병, 강민아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에서 약해 빠진 것들의 끝은 모두 이렇다. 알겠나? 그의 고함이 연병장에 메아리 쳤지만 강민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시계의 잔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산조각 난 파편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다. 마치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그 손길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선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텅 비어버린 눈동자만이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심연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백승철은 그녀의 그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가 방금 짓밟은 것이 단순한 회중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이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전설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 한 가닥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가 오만함에 취해 군화발을 내리찍던 바로 그 순간 강민아의 손 안에서 부서진 시계의 가장 날카로운 금속 파편 하나가 그녀의 강한 압력과 체온을 감지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로 단 하나의 신호를, 지옥의 폭풍을 부르는 비상신호를 송신했다는 것을. 저 고요하고 텅 빈 눈동자 뒤에 지금 어떤 지옥 같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DIS 지하 5층. 외부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부대 그림자의 지휘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전 세계의 분쟁 지역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통제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대장 임수연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기밀 보고서 대신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찍힌 얇은 파일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훈련병 임진우 자살 사건 최종 보고서. 임진우, 그녀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다. 임수연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여자였다. 최연소 여성 장군, 육사 수석 졸업, 전설적인 해외 파병 경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컴퓨터처럼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그녀는 국군 내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정보부대 그림자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전장에서 적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빛을 잃고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공식 보고서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간단했다. 훈련소 입소 후 부적응과 우울증을 겪던 임진우 이병이 야간 경계 근무 중 자신의 소총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유서도 발견되었고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일치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 단순 자살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임수현은 그 결론을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그녀만큼 임진우라는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동생은 비록 체력은 약했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아이. 그런 진우가 고작 입소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사망, 추정 시각 22시 5분. 사인. 총상에 의한 과다 출혈. 하지만 함께 첨부된 현장 사진 속 진우의 손에는 총기 발사 시 당연히 남아야 할 화약 반응, GSR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손목에는 격렬하게 저항한 듯한 미세한 찰과상과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 누군가 진우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이다. 빌어먹을 새끼들. 그녀의 입에서 얼음 같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보고서의 가장 윗부분, 사건 발생 장소를 노려보았다. 제구 격리 훈련소. 그 이름은 임수현에게도 생소했다. 국군 편제표.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 입대 신체 검사에서 비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거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관심병사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재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비인가 시설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단절되고 오직 완벽한 군인으로 개조되거나 혹은 의병 전역 처리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곳.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어둡고 깊은 치외법권 지대였다. 임수현은 즉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제구 훈련소에 대한 정보 조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소장 계급과 국방정보본부, 최고 등급의 보안인가, 코드조차 그곳의 내부 정보망에는 접근이 차단되었다. 누군가 국방부의 아주 높은 곳에서 그곳을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다. 그 뒤에는 군의 거대한 악이 거미줄처럼 얽힌 권력의 비호 아래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책상 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부관인 박태준 대령을 호출했다. 잠시 후 그녀의 충직한 오른팔인 박대령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부대장님? 임수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다보며 말했다. 박대령,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록해. 예, 알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부로 무기한 특별 휴가에 들어간다. 행선지는 1급 군사기밀이며 대통령님과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박대령, 자네에게 위임한다. 박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부대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임수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건 논의가 아니라 명령이다. 둘째, 지금 즉시 내 모든 군인사 기록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임수현이라는 이름을 일시적으로 삭제해라.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한 유령으로 만들어. 부대장님, 박태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군장성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임수현은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푸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셋째, 강민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원 파일을 하나 생성해 나이 23세, 최종 학력 고졸, 특이사항 없음,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평범한 여자로.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짧게 자른 가발과 두꺼운 뿔테 안경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에 빛나던 별 2개짜리 소장 계급장을 망설임 없이 떼어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별들은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저는 지금부터 제구 격리훈련소의 새로운 훈련병, 강민하입니다. 철의 여왕은 스스로 왕관을 벗어 던졌다. 복수를 위해 그녀는 가장 약한 양의 탈을 쓴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옥의 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군용 트럭이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랐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짐칸 안에는 임수현, 아니, 이제는 강민하라는 이름의 훈련병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 대여섯 명이 불안한 침묵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간의 위장 신분 생성과 잠입 준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지옥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불안한 듯 주변을 힐끔거렸다. 누가 보아도 군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수룩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한참을 달린 트럭이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자 눈이 부신 햇살과 함께 귀를 찢는 고함이 쏟아져 들어왔다. 군뱅이 새끼들아, 안 튀어내려. 5초 준다. 5, 4, 3.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독사 같은 눈빛을 한 교관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훈련병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한 훈련병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교관의 몽둥이가 자비 없이 그의 등을 후려쳤다.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났. 이 새끼야.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 제구 격리훈련소의 첫 인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 앞에 팔짱을 낀 채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이 내려다보는 사내가 있었다. 거대한 체구,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중령 계급장. 바로 이 지옥의 왕 훈련소장 백승철이었다. 쓰레기장에 온 걸 환영한다. 이 사회에 벌어지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가 깔려 있었다. 너희들은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놈들이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이 백승철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너희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게가 되는 거다.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봐라. 기어 들어가는 거. 다시.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백승철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 유독 왜소하고 겁에 질려 보이는 강민하의 모습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수많은 사냥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곳의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오직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조련에 가까웠다. 훈련병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흙탕물 속을 기고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끝없이 이어지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식사는 배식량을 절반으로 줄여 항상 굶주리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훈련병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임수연은 강민하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긴 채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일부러 대열에서 뒤처지고 팔굽혀펴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교관들의 비웃음과 구타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가면 뒤에서 이 지옥의 시스템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백승철은 단순히 폭력을 즐기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훈련병들 사이에 불신과 경쟁을 조장했다.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어 그 어떤 연대도 형성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아주 가끔씩 모범 훈련병을 뽑아 약간의 특혜를 줌으로써 희망 고문을 통해 훈련병들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거대한 심리 실험실이자 인간성 말살 공장이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고된 훈련으로 녹초가 된 훈련병들이 생활관에 쓰러지듯 잠들었을 때 임수현은 조용히 주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옆 생활관의 영호 말이야. 어젯밤 이후로 보이질 않아. 쉬, 조용히 해. 교관님이 들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어젯밤의 비명소리 너도 들었잖아. 백중령님 사무실 쪽에서 처리된 걸지도 몰라. 처리. 그 단어는 이곳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끔씩 교관들의 눈 밖에 나거나 저항 의지를 보인 훈련병들이 한밤중에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부대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임수현은 자신의 동생 진우 역시 그렇게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한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소 동기 중에서도 유독 몸이 약해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던 김민수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임수현은 자신의 건빵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초콜릿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왜 나한테? 김민수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그냥 힘내라고. 임수현은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녀의 작은 친절에 김민수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심장이 좋지 않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높은 분의 자제 대신 이곳으로 끌려왔다는 것. 그리고 사라진 영호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것. 영호는 타령할 애가 아니에요. 걔는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버텨서 꼭 돈을 벌어가야 한다고 매일 밤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던 애였어요. 김민수의 증언은 임수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직적인 살인 행위였다. 임수연은 김민수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약한 훈련병 강민아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휘관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숙한 곳, 백승철의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죽어나간 이름 모를 원혼들과 자신의 동생 진우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이 지옥의 왕국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며칠 뒤 제구훈련소의 하늘에는 유독 지독한 안개가 끼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날의 아침 구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백승철은 전날 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아침부터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돼지 새끼들처럼 퍼질러 자더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나. 속도 더 높여 입얼어지더라. 그의 목표물은 언제나처럼 가장 약한 자였다. 임수연에게 마음을 열었던 훈련병 김민수.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진 그에게 완전 군장 구보는 그 자체로 고문이었다. 그는 벌써 몇 번이나 대열에서 낙오했고 그때마다 교관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을 견뎌야 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거칠었다. 거기, 너, 김민수. 백승철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에게 다가와 멈춰섰다. 뭐냐? 또 내 놈이냐? 내 놈 하나 때문에 전체 대열이 이게 무슨 꼴이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는 뛸 수가. 김민수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백승철은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는 쓰러진 김민수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꾀병도 가지가지군. 내 놈 같은 정신 나약한 놈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그는 옆에 있던 교관에게 고갯짓을 했다.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여줘. 의지가 나약하면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배를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했다. 파우, 파우, 파우. 둔탁한 소리가 안개 낀 아침 공기를 갈랐다.
김민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샌드백처럼 흔들리다가 축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만. 대열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임수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황급히 강민아의 가면을 다시 썼다. 저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백승철은 그녀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내년이 뭔데 감히 내 훈련 방식에 토를 달아. 너도 저놈이랑 똑같이 만들어줘? 그는 다시 김민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민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승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는 듯한 표정으로 교관들에게 명령했다. 질질 끌고 가. 의무실 말고 내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로. 그 말에 모든 훈련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창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처리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에 끌려간 훈련병 중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수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백승철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개죽음일 뿐이다. 더 큰 복수를 위해서는 이 순간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했다. 그날 밤 생활관의 모든 훈련병들은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임수현은 조용히 침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2명의 교관이 김민수의 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크고 무거운 자루를 트럭 짐칸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트럭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백승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나타났다. 전원에게 알린다. 어제 훈련병 김민수가 고된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야간에 부대를 무단 탈영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쓰레기 같은 놈이다. 너희들 중에서도 저런 놈이 다시 나온다면 그땐 영창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명심해라. 탈영. 동생 임진우의 자살과 똑같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어제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모든 훈련병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아니, 열 수 없었다. 침묵은 이곳의 유일한 생존 규칙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기만을 빌 뿐이었다. 임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복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 지옥의 시스템을 멈춰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백승철과 그 배후 세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 그 증거는 분명 이 부대의 심장부, 백승철의 사무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약한 훈련병 강민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수룩하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은 부대의 모든 CCTV 위치, 교관들의 근무 교대 시간,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 전력 차단기의 위치 등 모든 것을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가장 무능한 훈련병으로, 밤에는 가장 치밀한 스파이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러 다른 훈련병들의 사소한 잘못을 고자질하며 그들의 눈에 들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라며 경멸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손을 더럽혀야만 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그녀는 생활관 청소 대신 행정반과 사무실 주변의 청소를 맡게 되었다. 목표 지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칼집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림자는 가장 어둡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승철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약한 양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끊기 위해 다가온 암살자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 국방정보본부 그림자 부대. 부대장 대리 박태준 대령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부대장 임수연 소장이 사라진 지 2주가 넘도록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무기한 특별 휴가. 공식적인 명령은 그랬지만 박태준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임수현은 그런 사적인 이유로 자신의 부대를,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칠 사람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임수현이 가장 신뢰하는 부관이자 10년 넘게 그녀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였다. 그는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분명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만 하는 지극히 위험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작전의 중심에는 얼마 전 자살로 종결된 그녀의 동생 임진우 이병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직감했다. 그는 부대장 없는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밤이 되면 비밀리에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임수현의 개인 집무실에 들어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을지 모를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임수현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박태준은 그녀가 자신에게만큼은 아주 미세한 암시라도 남겼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임수현의 책상 위 서류함에는 절대 놓여있지 않을 평범한 군사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지도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지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강원도 철원 일대의 군사지도였고 지도 중앙에는 붉은색 펜으로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이 가리키는 곳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백 지역이었다. 박태준은 즉시 부대의 위성정보 분석팀을 동원했다. 해당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5코엠 이내의 모든 위성사진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져 내 허가한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도상의 공백 지역에는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군사시설이 존재했다. 제구격리훈련소. 박태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임진우 이병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사망 장소, 제구격리훈련소.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대장님, 대체 혼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 겁니까?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임수연은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이었지만 그녀가 지금 상대하려는 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임수연을 돕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는 임진우 이병 사망 사건 재조사 및 제구 격리훈련소 감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본부 군사경찰단에 제출했다. 정보부대인 그림자가 일선 부대에 대한 감찰을 직접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싸늘한 거절 통보였다. 해당 사건은 이미 자살로 종결된 사안이며 제구훈련소는 군사경찰단이 아닌 군인력개발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특수시설이므로 감찰 대상이 아님. 이라는 답변이었다. 답변서의 가장 밑에는 군인력개발국장 윤혁주 중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윤혁주 중장. 박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군내에서 대표적인 정치 군인이자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 제구훈련소를 비호하는 거대한 벽의 실체가 바로 국방부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태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 수뇌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일 가능성이 높았다. 공식적인 방법이 막힌 이상 이제 비공식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박태준은 그림자 부대 내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해킹, 잠입,
특수 감청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행할 임무는 국방부의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진실이 묻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부대장님, 임수현 소장님이 지금 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다. 그는 요원들 앞에 제구훈련소의 위성사진과 그곳을 비호하는 윤혁주 중장의 관계도를 띄웠다. 우리의 목표는 둘이다. 첫째, 제구훈련소 내부로 침투하여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윤혁주 중장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부패의 연결 고리를 끊어낸다. 이것은 전장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정보 전쟁. 요원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임수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부대였다. 그들의 사령관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목숨을 걸기에 충분했다. 감청팀은 지금 즉시 윤혁주 중장의 모든 통신망에 대한 해킹을 시작해라. 자금 추적팀은 그의 모든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뒤져 현장 침투팀은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오늘 밤 제구훈련소로 직접 찾아간다. 박태주는 더 이상 행정가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최정예 요원들을 이끄는 현장 지휘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임수연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안에서는 복수의 칼을 가는 그림자가, 밖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추격자들이 거대한 악의 성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승철과 윤혁주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쳐놓은 완벽한 철옹성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둠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구훈련소의 시간은 가혹하게 흘러갔다. 임수현, 즉 강민아는 완벽한 연기로 교관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나약했지만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해냈고 동료들을 감시하고 밀고 하는 충성심까지 보여주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침내 목표했던 행정반 복도 및 소장실 주변의 청소 담당이 될 수 있었다. 지옥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이 마침내 그녀 앞에서 열린 것이다. 백승철의 사무실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여러 대의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수현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최고의 정보 요원이었다. 그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녀는 매일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사무실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저장했다. 자물쇠의 종류, CCTV의 사각지대, 경비교관의 순찰 패턴, 심지어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발소리 특징까지.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감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완벽한 혼란의 순간이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부대 전체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특정 시간 동안 부대 전체가 정전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임수연은 이 공지를 듣는 순간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었다. 작전 실행일, 디데이. 그날 밤 임수현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생활관에 남아 있었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청소 도구함에서 몰래 빼돌린 낡은 드라이버와 만능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초소형 USB 복제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CCTV는 정전으로 인해 먹통이었고 간간히 손전등을 비추며 순찰을 도는 교관의 동선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교관이 지나가는 15초의 짧은 틈을 이용해 단숨에 백승철의 사무실 문 앞까지 도달했다. 자물쇠를 해제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곧바로 백승철의 컴퓨터로 향했다. 컴퓨터는 최신형 보안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었지만 임수연에게는 어린애 장난감 수준이었다. 그녀는 USB 형태의 해킹 장치를 꽂았다.
몇 번의 코드 입력만으로 컴퓨터의 모든 방화벽이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즉시 데이터 복제를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정전은 길어야 10분 안에 끝날 것이다. 데이터가 복제되는 동안 그녀는 손전등을 이용해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책상 서랍, 캐비닛, 심지어 액자 뒤까지. 마침내 그녀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서 이중으로 잠긴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금고에 귀를 댔다. 다이얼을 돌리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며 그녀는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처럼 번호를 조합해 나갔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함께 검은색 표지로 된 비망록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임수현은 비망록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볼 수 없는 암호와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임진우, 그녀의 동생이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자살 처리 완료라는 끔찍한 문구와 함께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날짜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음칼에 찔린 듯 시려왔다. 동생의 목숨값이 고작이 더러운 돈 몇 푼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휴대용 스캐너로 비망록의 모든 페이지를 신속하게 촬영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 복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녀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교관들의 목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예상보다 빨랐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숨을 곳은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백승철의 거대한 책상 밑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찰칵. 사무실 문이 열리고 교관 2명이 들어왔다. 소장님 방은 별일 없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아까부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들은 손전등으로 사무실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다. 임수현은 책상 밑에서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어 있는 책상 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1m, 50cm, 바로 그때였다. 지지직 펑. 부대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켜지며 정전이 끝났음을 알렸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교관들의 눈이 잠시 멀었다. A씨, 깜짝이야. 이제 전기 들어오네. 가자, 가.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임수현은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침상에 누운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USB와 스캔 파일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아직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지옥의 문을 닫을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복제한 USB 안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처리되었던 모든 훈련병들의 신상 명세서와 조작된 사망 보고서, 그들의 이름으로 타낸 거액의 사망 보험금과 유족 보상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상납되고 있는 국방부 최고위층의 비밀 계좌 번호까지. 모든 파일은 최상급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임수현에게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백승철과 그 배우의 목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 밖으로 꺼내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해야만 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한 수, 바로 그녀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다. 임수현이 지옥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건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박태준 대령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그림자 부대의 정예 요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혁주 중장의 뒤를 캐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교활했다. 윤혁주 중장은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권력을 다져온 노회한 맹수였다. 그의 통신망은 국방부가 자랑하는 최첨단 감청 시스템으로도 뚫기 힘든 다중 암호 체계로 보호받고 있었고, 그의 자금 흐름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꼬리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대령님, 성과가 없습니다. 윤혁주는 절대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식 통신망으로는 민감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자금 거래는 전문적인 자금 세탁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군인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의 수법입니다. 해킹팀장의 보고에 박태준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현장 침투팀을 제구훈련소 주변으로 급파했지만 그곳의 경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부대 반경 OKM 이내에는 최첨단 동작 감지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경비 병력들이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다. 마치 나라의 중요 시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을 지키는 요새와도 같았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드론을 띄워봤지만 정체불명의 전파 방해로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여긴 완벽한 고립지대입니다. 현장 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박태준은 초조해졌다. 부대장 임수연이 저 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더 이상 비공식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권한을 동원하여 국방부 감찰실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찰실장을 직접 만나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임진우 이병의 부자연스러운 죽음, 제구훈련소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윤혁주 중장의 존재까지. 그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감찰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 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드디어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감찰실장은 박태준을 다시 호출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제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박 대령, 어제 자네가 보고한 거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면 보류되었네. 보류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찰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태준의 눈을 피했다. 윤혁주 중장께서 직접 연락해 오셨네. 제구훈련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대통령 직속 안보실의 재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시더군. 자네의 월권 행위가 자칫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박태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도 안 해. 감찰실장 역시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어쩌겠나. 윤 중장은 다음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실세 중의 실세야. 국방부 장관님조차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박 대령, 자네는 아직 젊고 유능한 군인이야. 괜히 이런 일에 엮여서 군 생활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덮게. 이건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박태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었다.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오직 권력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부패한 권력의 벽. 그는 감찰실을 나오며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임수연은 이 거대한 악과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 고뇌했다.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그는 평생을 비겁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맞서 싸운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때 그의 암호화된 개인 통신망으로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폭풍 전 B
5구역에서 대기하라. 그것은 임수연의 신호였다. 그녀가 신임 생도 시절 박태준과 함께 만들었던 둘만의 비밀 암호. 폭풍전은 자신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곧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B5 구역은 제구훈련소의 유일한 통신 중계기가 위치한 산 정상의 비밀 벙커를 의미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증거를 외부로 전송할 통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박태준의 모든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다시 결연한 의지의 불꽃이 타올랐다. 부대장님이 자신을 믿고 신호를 보내왔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비밀리에 소집했던 정예 요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계획이 변경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방부의 명령 체계를 무시한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한 사람, 임수연 소장님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림자 부대다. 그는 작전 지도 위에 제구훈련소의 B5 구역을 가리켰다. 오늘 밤 우리는 이곳을 장악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의 통신망을 우리 손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부대장님으로부터 신호가 오는 즉시 우리는 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쟁취하기로 결심했다. 권력의 벽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다면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갈 뿐이었다. 지금부터 여명의 습격 작전을 개시한다. 박태준은 방탄조끼를 입고 자신의 K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국방부의 유능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령관을 구하기 위해 반역자가 되기를 선택한 충직한 전사였다. 폭풍은 이제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백승철 중령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가 이 거대한 범죄 왕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잔인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뱀처럼 교활했으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작은 위협조차 본능적으로 감지해내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이 느껴지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강민아라는 이름의 나약해 빠진 여자 훈련병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쓰레기들과 똑같은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훈련 성적은 최하위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관들에게 반항하거나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형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녀는 교묘하게 동료들을 밀고 하며 교관들의 신임을 얻었지만 정작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켰다. 너무나도 계산된 행동.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진 자의 치밀한 위장술에 가까웠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며칠 전의 정전 사태 이후였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했던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의 흐름이 먼지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것은 오직 이 공간의 지배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녹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카메라는 비상전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전 중에도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의 기록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화면 속에서 한 그림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침입했다.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는 움직임. 전문가의 솜씨로 자물쇠를 풀고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심지어 비밀 금고까지 열어젖혔다. 그리고 마지막, 교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책상 밑으로 숨어 위기를 모면하고 모든 것이 끝나자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그림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을 때 백승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민아, 바로 그 나약하고 어수룩해 빠진 여자 훈련병이었다. 아, 이런.
그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속았다는 분노보다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섬뜩한 공포를 먼저 느꼈다. 저것은 일반 훈련병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특수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의 움직임이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방부 감찰실에서 보낸 스파이?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 그는 즉시 상부, 즉 윤혁주 중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꾸었다. 만약 이 사실을 보고한다면 자신의 구역에 스파이가 침입한 것을 막지 못한 무능함을 질책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기회에 자신을 제거하려 들지도 모른다. 윤혁주는 그런 인간이었다. 백승철은 탐욕스러운 만큼이나 자존심도 강한 남자였다. 그는 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아를 당장 잡아 고문하여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모양이군. 그렇다면 덫을 놓아줘야지. 그는 그녀를 바로 처리하는 대신 덫을 놓아 그녀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배우의 실체까지 모두 파악한 뒤 한 번에 뿌리를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완벽한 사냥꾼처럼 먹잇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사무실의 보안을 더 허술하게 만들었다. 교관들의 순찰 횟수를 줄이고 CCTV에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마치 더 많은 정보를 훔쳐가시오 라고 유혹하는 듯한 환경을 조성했다. 동시에 그는 강민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행동, 심지어 잠꼬대까지 모든 것이 그의 귀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 잔인하고 굴욕적인 연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개인 신상 기록부에서 그녀에게 자살한 남동생이 있으며 그가 남긴 유품으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백승철은 전체 훈련병을 대상으로 무작위 특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명분은 부대 내 불온 서적이나 위험 물품 반입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오직 한 사람, 강민아와 그녀의 회중시계였다. 임수현은 그 공지를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백승철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명백한 신호. 그는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동생의 유품을 숨기려 하거나 저항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스파이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이더단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동생의 마지막 흔적인 회중시계를 품에 안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연극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을. 연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백승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덫의 입구를 닫기 시작했다. 사냥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모든 훈련병들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자신들의 모든 소지품을 앞에 늘어놓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있어야 했다. 특별 소지품 검사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교관들은 몽둥이를 들고 돌아다니며 훈련병들의 몸을 찌르고 소지품을 발로 걷어차며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백승철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왕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움츠리고 서 있는 강민아에게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강민아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소지품은 변변찮았다. 낡은 속옷 몇 벌, 달아빠진 칫솔, 그리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낡은 군복상의 주머니에서 반쯤 삐져나온 은빛 회중시계의 체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뭔가?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덫에 걸린 쥐를 조롱하는 듯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임수현은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했던 대답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죽은 제 남동생의 유품입니다. 남동생? 백승철은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시계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았다. 아하, 내 신상 기록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군. 여기서 복무하다가 적응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나약해 빠진 놈 말인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임수연의 심장에 밝혔다. 주변의 훈련병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백승철은 회중시계의 뚜껑을 열었다. 낡은 시계 안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임진우, 그녀의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사진 한번 반반하게 생겼군. 하지만 얼굴값도 못하고 총알이나 처먹고 죽다니 한심한 놈. 그는 시계를 든 손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모든 훈련병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시계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고 처절한 파여름. 은빛 회중시계는 흙바닥 위를 몇 바퀴 구르다가 멈춰섰다. 유리는 깨졌고 케이스는 찌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백승철은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다. 그의 육중한 군화발이 찌그러진 시계 위를 망설임 없이 내리찍었다. 우지직, 낡은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뭉개지는 소리. 그는 만족하지 않고 마치 담배꽁초를 비벼 끄듯이 군화발을 이리저리 비틀며 시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시계 안에 있던 동생의 사진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흙먼지에 더럽혀졌다. 연병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소지품 검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기억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백승철은 자신의 발밑에서 가루가 된 시계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가 울부짖거나 분노하며 달려들기를 기대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강민아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흙먼지 속에 흩어진 시계의 잔해들을 부서진 톱니바퀴 하나, 깨진 유리 조각 하나까지 아주 소중하게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 모습은 분노나 슬픔보다 훨씬 더 무섭고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백승철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나약해 빠진 남동생 놈처럼 이깟 고물시계도 참 쉽게 부서지는군. 이곳에서 약해 빠진 것들의 끝은 모두 이렇다. 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임수연은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시계 조각을 줍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백승철은 자신이 판 함정에 오히려 자신이 빠져드는 듯한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불쾌한 연극을 서둘러 끝내고 싶었다. 거기, 너, 강민아. 내년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 바로 그때였다. 시계 조각을 모두 주워 손 안에 꼭 쥔 임수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백승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벌레만도 못한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신의 경멸.
백승철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저 여자의 정체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임수현은 손안에 쥔 날카로운 시계 파편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깨우는 신호였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나약하고 겁에 질린 훈련병 강민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백승철은 그녀의 눈에서 단 한순간 타올랐던 그 섬뜩한 불꽃을 보고야 말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백승철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눈앞에 저 여자는 위험했다. 그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당장 저것을 제거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강민아의 배우를 알아내는 것보다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즉시 박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조롱기 섞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사리가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충직한 사냥개 최상철 상사에게 턱짓을 했다. 전연, 끌고 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최 상사를 비롯한 교관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작 소지품 검사 중에 그것도 가장 나약한 여자 훈련병 하나를 끌고 가라는 명령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백승철의 심기를 거스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최 상사와 다른 교관, 두 명이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임수현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마치 짐승을 다루듯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임수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다. 백승철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뱀처럼 속삭였다. 내년의 그 눈빛,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여기서 어떤 대단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그 연극도 끝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내 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 너는 그냥 쥐새끼가 아니야. 아주 독이 바짝 오른 독사 새끼지. 괜찮아. 내가 아주 좋아하는 종류거든. 이빨을 하나하나 뽑아주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주는 맛이 있으니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모든 훈련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이 쥐새끼 취조실로 끌고 가. 취조실.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훈련병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취조실은 처리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곳은 반항하는 훈련병들을 합법적으로 고문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옥의 입구나 마찬가지였다. 강민아가 그곳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녀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했다. 교관들이 임수연을 연병장 중앙을 가로질러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힘없이 질질 끌려갔다. 그녀의 한 손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는 채로 뭉개진 시계의 파편들이 꽉 쥐어져 있었다. 훈련병들은 공포와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백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침내 불안감을 털어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취조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그저 비명을 지르는 한 줌의 고깃덩어리가 될 뿐이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질질 끌려가던 임수현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그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정신은 피가 흐르는 오른손 손바닥 안에 꽉 쥔 시계 파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의 감각만으로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들 속에서 자신이 찾던 단 하나의 조각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시계의 뒷면에 새겨져 있던 불사조 문양의 일부이자 머리카락보다도 가느다란 마이크로 안테나와 연결된 초소형 비상 신호 장치였다.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그녀의 부대 그림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궁극의 히든 카드.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마침내 그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뭉개진 파편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고통 때문에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딸깍.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뼈와 금속이 마찰하며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계음이 울렸다. 신호는 발신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 부대의 모든 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사령관이 적의 심장부에서 마지막 전투를 시작했음을 알리는 붉은색 경계 경보였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모든 그림자들을 깨우고 지옥의 문을 부수기 위해 출동하라는 피로 쓰인 마지막 명령이었다. 취조실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제 그녀는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폭풍은 마침내 호출되었다. 이제 백승철의 왕국에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피와 녹, 그리고 절망의 냄새로 축축했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 중앙에는 낡은 강철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고문의 흔적들이 검붉은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임수현은 그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굵은 쇠사슬로 고정되어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조명이 그녀를 내리쬐고 있었다. 백승철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묶인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는 마치 진수성찬을 앞에 둔 미식가처럼 천천히 그녀의 고통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고무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입을 열 생각이 없나 보군. 맷집 하나는 인정해주지. 그는 진압봉으로 임수연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이미 몇 차례의 구타가 있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 눈빛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백승철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말해. 내년의 정체가 뭐지? 누가 보냈어? 감찰실? 아니면 기무사? 임수연은 대답 대신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경멸의 표시였다. 백승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진압봉을 휘둘러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임수현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크헉!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이제 좀 인간다운 소리가 나는군. 다시 묻지. 넌 누구고 여기서 빼낸 정보를 어디로 보냈나? 순순히 불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내년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그는 임수연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끌어야 했다. 자신의 신호가 외부의 박태준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움직일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일부러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감찰실, 김 부장 라인이다. 이미 모든 자료는 외부 서버로 전송됐다. 김 부장? 백승철은 코웃음을 쳤다. 김 부장은 윤혁주 중장의 가장 강력한 정적 중 한 명이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그 늙은 여우 새끼가 보낸 카드였나? 외부 서버라. 그럼 이젠 넌 쓸모가 없다는 뜻이군. 그는 더 이상 고문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는 임수연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녀에게서 직접 정보를 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자신의 주인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도청이 불가능한 군용 암호화 위성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기 너머에서 권위적이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접니다. 장군님. 백승철입니다. 백승철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비굴하고 공손해져 있었다. 전화의 상대는 바로 군인력개발국장 윤혁주 중장이었다. 보고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감찰실의 김 부장 쪽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정보를 빼내려던 스파이입니다. 확실한가? 윤혁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예, 확실합니다. 지금 취조 중인데 놈이 실토했습니다. 빼낸 자료는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고 합니다만 아마 허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처리하기 전에 장군님의 재가를 받기 위해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혁주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멍청한 놈. 그걸 왜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나? 당장 흔적도 없이 처리해. 그리고 외부 서버라는 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 지금 즉시 훈련소의 모든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고 자체 EMP를 터뜨려서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켜. 단 하나의 정보라도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그들의 대화는 묶여있는 임수현의 귀에 똑똑히 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자신의 머릿속에 녹음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 자백이었다. 백승철은 윤혁주의 명령에 즉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물건들 값은 언제쯤? 지금 그게 중요하나? 일단 이 사태부터 수습해. 돈은 예정대로 자네 차명 계좌로 들어갈 테니 걱정 말고. 윤혁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물건이라니. 앞으로는 폐기 대상 자원이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했나.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이 지옥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물건, 즉 폐기 대상 자원은 바로 이곳으로 끌려온 훈련병들을 의미했다. 그들은 훈련병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군인 보험에 가입시킨 뒤 훈련 중 사고나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제구훈련소는 군사훈련시설이 아니라 인간을 자원으로 삼아 돈을 벌어들이는 끔찍한 인간 도살장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국방부의 심장부에 앉아있는 윤혁주 중장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럼 이 쥐새끼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까요? 아니, 이번엔 좀 다르게 하지. 윤혁주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김 부장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필요해. 그 쥐새끼의 손가락과 혀를 잘라서 김 부장의 사무실로 보내. 다음은 네 차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 말 알아들었나?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승철이 변태적인 희열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통화가 끝났다. 백승철은 위성전화를 내려놓고 임수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들었나, 이쁜이? 우리 높으신 분께서 널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라고 하시더군. 내 손가락과 혀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서울로 가게 됐어. 영광이지 않나? 그는 테이블 위에서 날카로운 외과용 메스를 집어들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수현은 눈을 감았다. 태준, 서둘러. 백승철이 메스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꽈꽈꽈쾅. 온 건물이 무너져 내릴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바깥에서 울려 퍼졌다. 취조실의 벽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백승철은 놀라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강철로 만들어진 취조실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안쪽으로 날아 들어왔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그림자 부대. 폭풍은 마침내 도착했다.
쾅 하는 소리는 제구 훈련소의 정문을 지키던 철문이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뒤이어 부대의 전력망과 통신시설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이 연쇄적으로 폭파되었다. 윤혁주의 명령에 따라 내부 EMP를 터뜨리려던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 하늘에서는 스텔스 수송 헬기에서 내린 검은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부대 곳곳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여명의 습격 작전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취조실 안, 백승철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었던 공간이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었다. 연기와 섬광 속에서 쏟아져 들어온 검은 유령들은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교관들을 제압했다. 비명과 총성이 울릴 틈도 없었다. 교관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급소를 가격당하거나 관절이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검은 유령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바로 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강철 의자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사령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개새끼들이 누군데? 백승철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손에 든 메스를 휘두르며 박태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박태준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박태준의 뒤에 서 있던 그림자 요원이 소음기가 달린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백승철의 안면을 후려쳤다. 퍽! 소리와 함께 거구의 백승철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태준은 쓰러진 백승철을 벌레처럼 지나쳐 곧장 임수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맞는 키를 꺼내 그녀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소리 없이 풀기 시작했다. 늦었잖아, 박대령. 임수현이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송구합니다. 부대장님, 길을 안내하는 개들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는 바람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태준은 그녀의 농담을 침착하게 받아치며 마지막 족쇄를 풀었다. 자유의 몸이 된 임수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박태준은 즉시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뒤따라온 부관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흑복의 특수 전투복 위에 걸칠 수 있도록 제작된 검은색 방탄 전술 조끼였다. 그리고 그 조끼의 가슴팍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은빛 별 2개가 밝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소장 셔정, 소장의 계급장. 박태준은 그 조끼를 임수연에게 직접 입혀주었다. 낡고 더러운 훈련병의 옷 위로 가장 명예롭고 강력한 지휘관의 상징이 덧씌워지는 순간이었다. 나약한 훈련병 강민아는 죽고 철의 여왕 임수연이 부활하는 순간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그녀를 향해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취조실 안의 모든 그림자 요원들이 일제히 임수연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이 지옥을 끝내는 장엄한 서곡이자 모든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나팔소리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백승철은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부대장님, 소장 계급장, 그가 나약한 훈련병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마음대로 짓밟고 고문했던 저 여자가 별을 단 장군이라고? 그것도 국방부 최정예 비밀부대의 지휘관?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입에서 말도 안 돼. 라는 허망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백승철의 손에 들려있던 위성전화기 너머였다. 백승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전화는 끊기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윤혁주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을 소리로 생생하게 듣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폭음, 총성, 그리고 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라는 충격적인 외침까지. 여보세요. 백중령. 거기 무슨 일인가? 대답해. 윤혁주는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이 지금 막 정체 모를 적들의 손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국방부의 심장부에 앉아있던 권력자의 얼굴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취조실 안, 임수연은 부하들의 격리를 받으며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백승철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발이 그의 손가락을 지그시 밟았다. 아까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손가락과 혀를 잘라서 경고 메시지로 보내겠다고?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밟고 있는 군화발에 더욱 힘을 주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 내 놈에게는 그런 하찮은 메시지를 보낼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녀는 그에게서 발을 떼고 박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현재 시간부로 제구격리훈련소의 모든 지휘권을 접수한다. 박대령은 부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생존한 모든 훈련병들을 구출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백승철과 교관들에게 향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연병장으로 끌고 가.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군. 제구훈련소의 연병장은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그림자 부대의 검은 헬기들이 서치라이트를 밝히며 상공을 장악했고 부대 외곽은 박태준의 지휘 아래 빈틈없이 봉쇄되었다. 지옥을 지배하던 교관들은 이제 모두 무장 해제된 채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밟고 포박되어 있었다. 그림자 요원들은 굳게 닫혀있던 생활관 문을 차례로 개방했다. 공포에 질려 숨어있던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었다. 지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연병장 중앙.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승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임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더기 같은 훈련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장의 계급장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고 피 묻은 얼굴은 그 어떤 분장보다도 더 위엄있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완전 무장한 그림자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전원 체포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취조실과 사무실에 쓰러져 있던 백승철과 그의 핵심 수하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왔다. 백승철은 팔이 부러진 채 질질 끌려오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이건 반역이야. 너희들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쿠데타라도 일으킬 셈이냐. 윤혁주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의 외침에 대답한 것은 박태준이었다. 그는 백승철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차가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윤혁주? 지금쯤이면 아마 국방부 본청 자기 사무실에서 똥줄이 타게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건 쿠데타가 아니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대청소지. 백승철과 그의 수하들은 연병장 중앙, 구출된 모든 훈련병들이 지켜보는 앞에 일렬로 무릎 꿇려졌다. 잠시 전까지 절대 권력자였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버러지라고 불렀던 훈련병들의 발 아래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수가 되었다. 임수연은 무릎 꿇은 그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연병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백승철의 앞에 멈춰 섰다. 내 놈의 왕국은 어땠나? 즐거웠나?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백승철은 대답 대신 증오의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년 처음부터 날 속였어? 속였다고? 아니. 임수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준 것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백승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여 있는, 여전히 공포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그들을 향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장 계급의 위엄과 함께 먼저 그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의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훈련병 여러분, 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임수연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부당한 폭력과 억압에 대해 군을 대표하여, 그리고 먼저 아픔을 겪은 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군이, 그것도 여장군이 사복 차림의 훈련병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파격적인 모습에 훈련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 악마들은 오늘부로 군의 이름 아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낼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살아남은 영웅들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릎 꿇고 있는 백승철 일당을 가리켰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이들을 단죄할 기회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나와서 이자들이 여러분에게 저질렀던 죄를 만인 앞에서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자들의 죄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분노가 이자들을 단죄하는 심판의 망치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훈련병들은 망설였다. 그들 안에 깊이 새겨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쪽 구석에서 며칠 전 임수현에게 초콜릿을 받았던,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던 김민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백승철을 똑바로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저 개새끼가 제 친구 영호를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 눈앞에서 제 친구를 때려 죽이고 탈영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용기에 억눌려왔던 다른 훈련병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저놈은 제 월급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저놈에게 맞아 이가 부러졌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외침들이 파도처럼 연병장을 뒤덮었다. 훈련병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가해자의 죄를 고발하는 용감한 증인이 되었다. 백승철과 그의 수하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고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공포의 성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임수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심판이었다. 법정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피해자들이 직접 내리는 공개적인 단죄. 그녀는 확성기를 다시 들고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들의 계급장을 다 뜯어내라.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들을 군인이 아닌 살인과 부패 혐의로 체포된 민간인 범죄자로 취급한다. 끌고 가.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백승철 일당의 어깨와 가슴에 붙어 있던 모든 계급장을 칼로 거칠게 뜯어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권력의 상징이 흙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지옥의 왕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갔다. 연병장의 하늘 위로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서서히 정의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구훈련소에서 심판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본청 군인력개발국장 윤혁주 중장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태준 대령의 치밀한 계획 아래 임수연 소장의 직속 부대인 그림자의 또 다른 팀이 이미 이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윤혁주는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백승철과의 통화가 끊어진 위성 전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지만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자신의 철옹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다고. 윤혁주 장군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집무실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장과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박태준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그는 재고 훈련소를 급습하기 직전 임수연의 이름으로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실시간 침투 작전 상황을 감찰실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윤혁주를 비호할 수 없게 된 국방부의 마지막 양심이 움직인 것이다. 감찰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긴급 체포 영장이었다. 윤혁주 중장, 기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교사, 직권남용 및 천문학적 규모의 부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닥쳐. 윤혁주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나라군의 심장이야. 너희들 내 손에 다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려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군사 경찰들의 신속한 제압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의 어깨에 빛나던 별 3개의 계급장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쇠조각에 불과했다. 한때 군 전체를 호령하던 권력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개처럼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체포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 붕괴의 시작이었다. 임수연이 확보한 백승철의 비밀 장부와 컴퓨터 파일, 그리고 윤혁주와의 통화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장부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을 추적했고 국방부와 각 군본부의 최고 위급 장성들부터 그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사업을 따냈던 군납업체 대표들까지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모든 이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괴물처럼 자라온 부패의 실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인간 도살장 제구 훈련소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희생된 훈련병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주범 윤혁주와 백승철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에게는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 행위로 규정되었다. 나머지 관련자들 역시 전원 군복을 벗고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백승철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임수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윤혁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한마디 말을 남겼다. 나는 괴물을 만들었을 뿐이다. 나 역시 이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희생자들의 원혼과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악은 가장 완전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심판받았다. 어둠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들이 남긴 상처 위로 고통스러운 정화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 국방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지옥의 이름이었던 제구격리훈련소를 지도 위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훈련소가 있던 부지는 완전히 폐쇄된 후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곳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훈련병들을 억압하던 높은 철조망은 거쳤고 공포의 상징이었던 연병장과 생활관 건물들은 모두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공원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용하고 엄숙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이름들을 위하여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비석의 정면에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훈련병들의 이름이 한자 한자 깊게 새겨졌다.
자살자, 탈영병이라는 누명을 썼던 그들은 마침내 순직자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비석의 가장 윗줄 첫 번째에는 육군 이병 임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두 초청하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적인 합동 추모식을 거행했다. 장관은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국가의 잘못을 사죄했다. 희생자들에게는 1계급 특별 진급이 추서되었고 법이 정한 최고의 보상금과 함께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늦었지만 국가는 마침내 희생된 아들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한편 지옥에서 살아남은 훈련병들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특별 관리를 받았다. 군 최고의 의료진들이 동원되어 그들의 육체적 상처를 치료했고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그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심병사나 부적응자가 아닌 거대한 국가폭력의 생존자로서 존중받았다. 그들의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남은 복무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수연 소장을 비롯한 군 개혁 세력의 강력한 주장과 그들에게 더 이상 군복을 입게 하는 것은 국가가 2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구훈련소의 모든 생존 훈련병들에게 명예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원한다면 남은 복무 기간을 면제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과 함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저녁식 날, 훈련병들은 오랜만에 깨끗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악몽은 끝났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설 희망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임수연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할 일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을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정의는 죽은 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산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제구훈련소의 비극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덮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남겼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 옛 제구훈련소 부지에 세워진 추모공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수많은 정치인과 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했지만 행사의 진짜 주인공들은 조용히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는 유가족들이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인파가 모두 떠난 뒤 한 명의 여군이 조용히 추모비 앞으로 걸어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별처럼 빛나는 소장, 계급장. 임수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화환이 아닌 소박한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찾아냈다. 육군 이병 임진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이름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 너머로 10수년 전 웃고 떠들던 동생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 다시는 춥지도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눈물은 동생을 위한 복수를 맹세했던 그날 밤 모두 흘러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생의 이름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언니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지켜봐 달라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제구훈련소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림자 부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는 군인권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외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군인권감독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자살이나 탈영으로 둔갑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임수연 소장과 그녀의 부대, 그림자는 이 모든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스포트라이트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로 남았다. 그들의 임무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패한 장성을 심판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부조리에 고통받는 힘없는 병사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자처했다. 임수연은 동생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마치 하늘에 있는 동생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했다. 정의는 때로는 침묵 속에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는 모두가 환호하는 빛나는 무대 위에서 싸우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림자의 사령관 임수연은 빛을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녀는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는 대신 복수의 화신이 되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여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과연 누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조리와 싸우고 힘없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 시대의 숨은 영웅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